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빅나리 씨. 네. 친구 있어요? 친구요? 친구 있죠? 저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친구 있죠? 굉장히 많죠, 친구. 저도 네. 나리 씨 친구잖아요. 아, 우리도요? 그럼요. 나이를 뛰어넘는 친구? 빅나리 우리 친구 아이가? 아, 친구죠. 아니, 왜 시작부터도 오늘은 친구 타령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가 많으면은 이 건강에 좋은 점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좋은 정보 드리려고 얘기 꺼낸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어떤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게 잠을 잘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잠이요? 네네네네. 그 미국 시카고 대학원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네. 이게 좀 친구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숙면을 잘 취한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밤에 숙면을 취하는 거네요. 눈에 좀 충혈됐는데. 충혈된다. 너무 많이 자서.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인들과 이 사교 활동이 활발한 사람하고도 활발하지 못한 사람 또 나눠지거든요.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또 장수할 확률이 50%나 더 많다고 합니다. 50%라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교 활동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저도 뭐 오늘부터 잠도 잘 자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친구를 한 몇 배 가량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요. 네. 저랑도 친구 계속 유지해 주시고 네. 친구의 친구도 좀 계속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나이를 뛰어넘는 친구? 벽을 넘어서 손에 손 잡고 네. friend to friend.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단짝 같은 친구입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나리 씨. 네. 그 우리나라 재판 종류 중에 이제 민사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 있죠? 알죠. 민사재판. 네, 그렇죠. 개인 간 발생하는 뭐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재판이죠? 그렇습니다. 자, 민사의 종류 중에서도 특히나 이 상속이나 네. 재산 분할 같은 이 돈에 관련된 돈을 얽힌 사건들이 맞아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이요? 우리 빅나리 씨 아버님이 네. 잘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빅나리 씨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유언장을 딱 쓰신 거예요. 네. 나의 모든 재산을 빅나리 너에게 다 전해줄게. 저에게요? 이거 딱 쓰신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우리 동생이 딱 네. 나타나가지고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딱 이러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 동생이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의제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동생이 언니한테 그러니까 이 유언 무효 확인 및 유류분 반환을 제기하면서 네. 소송을 건다라는 거거든요. 소송이요? 소송 건 거예요. 어머. 이때 빅나리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동생이랑 답답하죠? 싸우기는 싫은데. 그렇죠. 이 동생이랑 뭐 상속 재산을 분할하자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의 재산이라. 분할할 재산이 있긴 있나 봐요. 오늘 한번 가서 여쭤봐야겠어요, 아줌마한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민사 전문 홍진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첫인상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패셔너블 하신데요, 변호사님. 세련되시게 네. 보이죠, 그죠? 네. 자, 아까 그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 앞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네. 우리 빅나리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이 안에 구체적으로 상속에 관련된 게 어떤 소송들이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를 드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유언이 무효다. 그러니까 남대 이제 재산을 달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일 먼저는 실제로 유언의 내용이 무효인지 그 확인을 법원에 구해야 됩니다. 유언 무효 확인.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속 재산이 분할 전이라면 네. 이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이제 청구하게 되고 만약에 이미 그 절차가 완료돼 있다면 네. 그러면은 뭐 상속 회복 청구의 일종으로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제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청구를 하면 얼마 정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언이 무효이기 때문에 네.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자기 몫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법정 상속분이 또 네, 다 맞습니다. 법으로 또 정해져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이 상속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이제 승계되는 거라고 이게 하는데 네. 법률에서 법적 상속 순위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1순위는 직계 비속 네. 및 배우자가 됩니다. 직계 비속이라 하면 이제 아들, 딸. 네, 정확합니다. 자녀인 네, 거죠. 아들, 딸 자녀입니다. 말하는 거. 네. 자녀. 2순위는, 2순위는? 직계 존속 및 배우자가 됩니다. 직계 존속이라면 직계 존- 부모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어. 그리고 3순위는 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형제자매. 네,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까지 있는데 4순위는 사촌들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촌.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이 4순위의 상속자가 됩니다. 네, 혹시나 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을 없는 경우에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그러면-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네. 아무도 없으면은 아무도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 아. 상속인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특별 연고자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 연고자는 같이 법률상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사실상 동거하는 배우자라든지 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혹은 특별하게 자기를 보호해 준 사람이 특별 연고자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특별 연고자도 없으면 네. 안타깝지만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직계 비속 중에는 이제 어떻게 임신했으면 이제 태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됩니다. 근데 그래요? 된다라는 것이 네. 태아가 무사히 출생을 마친 때 그때 소급해서 마치 그때 살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소급해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전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무사히 출생을 마쳐야 됩니다. 직계 비속에는 태아도 포함이 된다. 자, 그렇다면 뭐 배우자와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 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n분의 제가 1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은 뭐 성별이나 뭐 연령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네네. 뭐 쉽게 말하면 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n분의 1이고. 배우자는 이제 공동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예를 드신 이제 배우자가 있고 딸, 아들 이렇게 각 하나씩 총 3명의 공동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네. 7분의 3을 배우자, 7분의 2, 이가? 7분의 2 이렇게 각각 자녀들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n분의 1에서 배우자만 50% 맞습니다. 더 합산을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상속으로 인정되는 상속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상속 재산을 기초로 해서 네. 그러고 이제 그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에 일부에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특별 수익으로 또 고려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불평등한 그런 상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수익을 고려하고 또 하나 고려하는 부분은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이요. 네, 공동 상속인 중에 1인이 예를 들면 통상의 부양 의무를 넘어서 아주 특별하게 부양을 하거나 혹은 극진히 간호를 하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모시고 네. 살면서 네네. 다른 뭔가를 특별하게 했을 경우. 네, 맞습니다. 어. 뭐 혹은 또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면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뭐 자식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뭐 학비 지원 이런 부분은 특별 수익으로 혹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를 지원해줬다. 학부를 마칠 때까지. 그런 경우에는 부양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수익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한 자녀에게 이제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뭐 전세집을 얻는데 이제 돈을 보태준다. 뭐 혼인 자금 이런 네, 것도 혹은 있겠죠? 뭐 사업 자금으로 보태준다. 뭐 이런 것들은 증여에 해당되고 그래서 특별 수익으로 고려됩니다. 특별 수익으로 네. 고려된다. 뭐 각 상속인은 뭐 이제 기여분을 이제 공제한 나머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 배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쉽게 좀 예를 들면은 좀 알 수 있을까요? 돈 네. 액수로 돈 얘기하면 금방 내가 알아듣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요. 한 4억. 네. 상속 재산이 4억이다. 네. 이러면은 그러면 제가 한번 상속 재산이 4억이다. 아버지가 라고 상속인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장남 아들 딸 하나씩 있다. 네. 그러면 일단 상속 재산이 4억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상속인은 공동 상속인으로 동순위에 이제 아들 딸 하나씩 있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상속 재산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특별 수익도 없고 그리고 기여분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2억씩 쪼개면 되는 거죠. n분의 1씩. n분의 1씩 쪼개면 네. 되는 네. 거고. 네. 그리고 다른 경우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전에 네. 장남 뭐
아들에게 이제 사업 자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해줬다. 미리 지원해줬다. 네, 미리 네. 생전에. 네. 그러면은 만약에 기계적으로 2억, 2억씩 쪼개면 네네. 아들은 생전에 받은 2억이 있으니까 총 4억을 받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 불평등이 불합리하죠. 생기는 생전을 거죠. 받았다는 거는 특별 수익으로 잡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어.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그 부분을 다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4억 원 플러스 이제 특별 수익 2억 원을 이제 상속 재산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3억, 3억씩. 그렇죠. 6억이죠. 네네. 그러면 2분의 1씩이니까 3억, 3억이니까 네. 현재 4억 원이 있고 그 중에 이제 3억 원을 증여받지 못한 네. 그 차녀가 갖고 가고 네. 그리고 이미 증여를 받았던 장남은 1억을 원 갖고 가겠네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 전체 금액은 3억 원이 맞춰지는 거죠. 과거에 이제 기여분을 인정할 때 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중에 1인이 혹은 수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간호 또는 특별한 방법으로 부양하거나 혹은 재산을 유지 증가시켜야 되는데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모시고 살았는데도 인정 안 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네. 부양 의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한테 당연히 해야 될 도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당연한 건데 뭘 네. 그걸 특별 기회라고 그러느냐? 맞습니다. 어. 단순히 동거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과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회가 변화되면서 바뀌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거하는 부분도 네. 점점 기여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 이제 분할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분할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분할 방식은 현물 분할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네. 현물 분할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이 3명이고 네. 피상속인이 아파트 한 채, 땅 한 필지, 그리고 은행의 예금 채권 이렇게 갖고 있다면 각 상속인들이 하나씩 나눠가는 거죠, 말 그대로. 한 필지 그냥 하나씩 주고 네, 상속하고 한 필지 받고 뭐 아파트 하나 한 채, 상속하고 예금 얼마. 예금 얼마 또 딸한테 상속하고 아들이 네네, 각자 맞습니다. 그냥 네. 덩어리로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이고 네. 또 다른 방법은요? 현물 분할과 더불어 가액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정산. 현금 정산. 네네. 뭐 어떤 경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상속 재산인데 이거를 뭐 3명의 공유자, 3명의 상속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공유자 중에 1인이 단독 상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 상속인들에게는 그 가액을 현금을 말 그대로 주는 겁니다. 뭐 3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단독 상속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 2명한테 각 1억씩 정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의 정산도 가능합니다. 제가 초반에 그 네. 빅나리 아나운서 저기 예를 들면서 아버지가 상속할 때 아까 동생이 저기 소송을 건다 그랬잖아요. 그때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요게 이제 좀 알고 말한 거 아니었어요? 알고는 쉽죠. 네. 이제 읽은 건데 네. 요 제도가 뭡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이 어떤 태도냐면 네. 그 피상속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또 사후에도 유언을 통해서 뭐 심지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자기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넓게 재산 처분을 인정하면 공동 상속인 중에 이제 뭐 생계를 위협받거나 혹은 지나치게 불평등한 그런 그 분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일정한 비율을 최소한 그 부분은 언제든지 이제 찾을 수 있게 인정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뭐 상속하면 유언장을 또 떠올리게 되잖아요. 필요하죠. 네, 근데 이 유언장 뭐 어떤 내용, 어떻게 썼다고 해서 효력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어떤 기준들, 어떤 내용들이 담겨 하는 건가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민법은 5가지 형태의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뭐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스스로 쓴 거. 맞습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내용을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 법은
유언 내용뿐만 아니라 네. 그 유언장이 작성된 그 구체적인 연월일 아. 날짜까지도 거기 기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맞아요. 연월일 네. 그리고 자필로 쓴 거 그죠? 네. 네. 그리고 성명, 성명. 그리고 주소, 주소. 네.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하거나 혹은 날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 모든 요건을 갖춰야지 그 유효한 그런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뭐 자필 증서는 이제 그 증인은 필요합니까? 증인? 자필 증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 어디서 검인 받습니까? 그건? 검인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가정법원에? 네, 맞습니다. 가정법원에 그 자필 증서 유언인 경우는 이제 증인은 필요 없고 네네. 마지막에 가정법원에 검인만 받으면 받아야 된다. 5가지 형태 유언 중에 네. 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형태의 유언만 빼면 나머지 네 종류의 유언은 이제 반드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그 공정 증서 유언은 또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제 네네. 공증인 앞에서 네. 그리고 2명의 증인을 입회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유언을 얘기하고 공증인이 필기하고. 맞습니다. 공증인이 필기하고 그 필기한 내용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확인, 그 정확성을 이제 승인한 후에 그러고 유언자와 증인이 거기에 서명, 그리고 기명 날인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네. 또 어떤 유언의 종류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설명드린 2가지 이외에 네. 녹음에 의한 유언도 가능합니다. 녹음이요. 네. 녹음 유언이요? 네. 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다 대고 유언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는 증인이 한 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녹음을 하고 그러고 이제 성명과 연월일을 밝혀야 됩니다. 그 이후에 녹음이 마친 이후에 그리고 증인이 같이 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네. 방금 녹음한 그 녹음자가 유언자 본인이 맞다는 취지, 그리고 유언이 맞다. 네, 맞습니다. 증언자의 성명을 같이 녹음을 해야 됩니다. 자, 또 이게 또 유언 중에 또 종류가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밀 증서 유언이라고. 비밀 있네요. 증서요? 그러게요. 저도 그거 보고 좀 생소하네요. 비밀 증서 유언은 뭡니까?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네네. 유언의 내용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그리고 엄봉한다라고 법원에 법문헌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꼼꼼히 그 다 밀봉을 해 놓는다는 것이죠. 함부로 열지 못하게. 네. 그래서 밀봉이 유지된 상태로 그 증인 2명이 필요한데 그 증인에게 이 봉투가 밀봉돼 있는 봉투가 안에 유언장이 포함돼 있다, 유언서가 포함돼 있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그걸 적고 2명의 또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봉투 위에. 5일 이내 봉인상의 확정 일자를 또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구수 증서 유언은 아까 말씀드렸나요? 스스로 이제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질병, 와병 중이거나 그러네. 기타 다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 그때 이제 증인 2명을 불러서 그 증인에게 자기 유언의 취지를 얘기를 하면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필기하고 이제 또 낭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이 다 서명 또 기명 날인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렇게 유언안 관련된 사례들 좀 인정받지 못했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실제 사례들이 있을까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시기가 2002년도 12월에 작성됐거든요. 일자가 빠졌네요. 날짜가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인정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유언과 뭐 상속을 둘러싼 그 혼란, 그리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법이 정해놓은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그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요구한 그 사항 중에 하나만 결여되어도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네. 무효 처리하게 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굉장히 민사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데 민사 말고도 또 요즘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서요? 네, 제 사실 취미로 시작한 분야인데요. 뭡니까? 항공법 쪽에 제가 관심을 갖고 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항공법이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비행기 그러니까 큰 비행기 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비행기 면허증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거예요? 면허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 학생 조종사 면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비행기 이제 보통 연습할 때 경비행기로 네. 연습을 하거든요. 그 4인승 비행기로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학생 면장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 조종사. 그래서 실제로 사설 활공장, 그러니까 논이나 밭 뭐 이런 데서 닦아놓은 그런 사설 활공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김포공항이나 무안공항 이런 실제 정규 공항에서 보통 항공기들이 내리고 뜨는 그 활주로를 이용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그 라이센스를 그쵸. 취득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좀 더 이게 전문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좀 그쪽을 또 공부하시게 됐군요. 네, 네, 특히나 뭐 맞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그렇죠. 항공법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유, 기술의 발달이 지금 네. 법이 못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네. 이제 자기 집 상공을 날아가는 드론을 총으로 격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기소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물 손괴,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이제 파괴했다라는 측면에서 형사 재판이 형사 기소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총으로 그 쏘아서 격추시킨 그 집 주인은 이제 정당방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아직 뭐 소송 중이라서. 소송 중이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하여튼 시작하면 소송 중이 아주 길어. 맞아요. 굉장히 길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일반인들한테는 좀 낯설고 좀 어렵고 어려워요. 높아요. 네. 이게 불미스러운 이제 사건이나 요 소송에 내가 휘말리게 되더라도 이게 변호사를 찾아갈 때,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때 좀 이런 점은 좀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뭐 그 변호사님이 얼마나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인지. 전문성이냐? 네, 맞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그거에 못지않게 얼마나 고객과 공감을 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고객의 어려움을 잘 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뭐 홍진호 변호사님 덕분에 법률 상식도 지금 많이 쑥쑥 올라왔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유언할 게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모아야겠다는 이 투지까지 생겼습니다. 아직은 열심히 벌 때죠. 그럼요. 자, 오늘 법률에 관한 다양한 상식 전해주신 홍진호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가 740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20.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조금이라도 네네. 남아 있다면 법인 파산보다는 법인 회생 등의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간에 이제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법인과 채권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급선무겠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